한미 정상 간의 첫 회담이 8월 말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남측과 미국을 겨냥한 공식 담화를 연이어 발표했는데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한미 정상회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그 관세 협상 타결 직후에 2주 안에 회담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사실 뭐 저희가 앞서도 보도했습니다만 8월 25일 정도로 일정이 잡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여러 일정들을 고려한다면 2주란 것이 이제 뭐 딱 그 2주 내에 하자는 걸 떠나서 빨리 하자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하나하나를 저희가 의미를 다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날 그 자신의 SNS에 올린 얘기를 보면 조만간에 만나자 하면서 2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전에 연합뉴스에서 뭐 단독으로 나왔습니다만 8월 네. 25일 경이 될 것이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거고요. 원래 정상적인 외교 관례에서 정상회담은 최소 3개월, 6개월 혹은 1년을 준비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처음 방문하는 거니까 이 방문의 격을 맞춰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국이 의제를 조율을 해야 되거든요. 비록 얼마 전에 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재판대내 그거는 거의 1차 협상 수준이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미 간에 의논할 것이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그게 빠졌지 않습니까? 안보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빠졌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5일까지 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실무진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줄까 양국 뭐 그것도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일단은 어떤 의제들이 나올 것인가, 특히 이제 관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정리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제 관련해서는 어디까지 다룰 것인가가 1차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또 둘째로 여쭤보고 싶은 건 예전에 한미 정상회담을 생각하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어떤 탑다운 방식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좀 비슷한 느낌일까? 조금은 다른 결일까?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실까요?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탑다운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의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예측하기 때문에 이 실무진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의제들이 상당히 정리돼서 올라가더라도 예. 실질적으로 정상회담 그 장소, 그 시간에 자신의 어떤 입장들을 예의치 않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얘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일기 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 여전히 기억하실 것 같은데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을 전개를 중단하겠다, 축소하겠다 얘기하면서 이것을 굉장히 뭐 비싸고 그리고 이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당시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몰랐고 당연히 한국도 알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즉흥적인 것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는 관세가 사실은 4가지 의미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부여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대미 투자, 시장 개방 그리고 미국산 물품의 구매 안보인데요. 예. 이번에 그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일단 대미 투자는 됐다 하더라도 시장 개방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 시장을 방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물론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미국산 물품의 구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어요. 그건 유럽과 일본에서는 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왔거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올 수 있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뭐 방위비 분담을 포함해서 안보 의제가 얘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오를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문제도 큽니다만 안보 이슈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말씀하신 방위 문제가 본격화할 거는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미국이 뭐 첫 만남이잖아요. 더 강하게 어떤 이런 방위 분담에 대해서 압박을 해올 것인지 아니면 이번엔 첫 만남인 만큼 뭐 어떤 운 정도만 띄울 것인지 트럼프의 어떤 성격을 생각해 보면 바로 직설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무슨 한국에 대한 의제가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한 네 가지 정도의 의제가 있는데 일단은 조선업에 대한 의제가 있었죠. 그래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을 때 조선을 얘기했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마스가라 해갖고 우리가 조선업 카드를 갖고 간 게 상당히 전 유효했다라고 판단이 네네. 되고요. 그거 말고 안보 의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차적으로 방위비 분담. 뭐 심지어는 9배, 직금보다 9배까지 더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연합훈련과 아까 말씀드린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것도 1차 트럼프 1기 때 그거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은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이거는 뭐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었던 트럼프 일기의 고위 관료들이 그런 증언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어서 뭐 다음번에 재선되면 해라 그런 거를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적고 있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그 트럼프 생각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연계가 된 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이런 거죠. 한국이 미국이 주둔해서 지켜주는 그만큼의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도 중단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위 분담 더 내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부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뭐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방위 분담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12차 그 특별협정이라 해갖고 작년에 체결이 됐죠. 내년부터 이게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협상을 새로 한다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우리 국회의 비준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다시 있다. 근데 당연히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지금보다는 무려 9배를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조 5천억 정도 내고 있는데 뭐 자신은 그보다 19배를 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확히 따지면 그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이런 협상 그 틀 안에서는요. 네. 왜냐하면 기존의 주둔군 지휘 협정에 따라서 특별 협정을 맺고 거기에 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그리고 이 군수 지원 군사 건설비거든요. 그 외의 비용은 우리가 지불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같은 것을 요구한다든지 또 혹은 기존의 SMA를 다시금 하는 거는 그것 다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충분히 봤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FTA. 네. 그것은 조약입니다. 한국과 미국 국회의회에서 각각 비준을 한 거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효력 있는 조약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상호 관세, 사실은 일방 관세죠.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그렇게 부과하고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트럼프가 이런 과도한 또 제도화에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것을 또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최근에 뭐 한미 동맹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화전 얘기도 좀 자주 나오는 상황인데 단순히 뭐 북핵 억제에서 중국 견제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런 기류를 확인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성격도 그렇고 작동 방식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게 가장 좀 현실적인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동맹 현대화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대체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네. 그래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지난 31일 날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무장관 회의에서 처음 동맹 현대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그 장관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가능성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국방정책차관 엘브리지 콜비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거 워싱턴 DC에서 다 알려진 겁니다만 이 동맹과 관련돼서 국방정책은 트럼프와 콜비 두 명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콜비가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도 지난 21일 날 콜비가 SNS에 올린 거를 보면은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이 북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서 주도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한미 연합사 체제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한미가 연합으로 대응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미국 주도인 그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더 이상 미국은 원치 않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지원도 굉장히 제한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앞으로 돼야 되냐면 전시 작전권이 전환이 돼야 되고 국방비도 5% 이상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작전 계획 같은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사실상 저는 요구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전제권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렇죠. 네,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콜비가 얘기한 게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은 결국 그 중국 견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주한미군에 대한 역할을 주한미군 사령관, 지금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죠. 그 사람이 연합사 사령관이기도 하고 유엔사 사령관이기도 한데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처음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만이 아니라 사실상 영내로
중국 대비다라고 얘기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최근에 2번 정도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있었던 라케메라 사령관을 비롯해서 주한미군 어떤 사령관들도 비슷한 얘기를 물어보면 이거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위협 대비다 해서 중국 견제 얘기를 완전히 뺐어요. 근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까지 오니까 제 판단에는 우리 조현 장관도 동맹 현대화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의 변경은 불가피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동맹이 일부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동맹이 저는 변환,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죠? 바뀌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53년 이후에 상호 방위 조약이 동맹이 있었고 78년에 연합사 체제를 구축했는데 그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였다. 근데 이것이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보다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중국 견제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것은 동맹이 변환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리포트에서 확인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런 것이 중국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고 얼마만큼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마주는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네, 될까요? 우리가 또 잘 읽어야 되는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랑 제가 방금 설명한 것은 미 국방부 국무부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그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좀 달라요. 또 다를 수 있어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견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대만 해협의 위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같은 사람은 2027년에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인 그 미국이 개입을 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도와주겠다, 지키겠다라는 얘기를 제 기억에 한 3번쯤 해갖고 그게 좀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수도 없이 질문을 받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군사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에 200% 관세를 매기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만이 지금보다 국방비 10배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 관계를 보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 우방국부터 이제 관세를 받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그래서 본격적으로 미중 간의 그 경쟁이나 그 대결 구도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미 국무부나 국방부의 강경한 이 강경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 다르다는 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더 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한국의 주한미군의 역할이 그 중국 견제로 간다든지 제가 설명드렸던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 성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공동 성명 내용에 당연히 미 국무부와 국방부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 특히 대만 해협에 대한 현상 변경 반대라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넣고 싶어 할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덜한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 주한미군에 관심이 있는 것은 비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쪽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 우리의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겠네요. 실제로 핵심 의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앞서 이야기했던 안보부터 경제 이르기까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테이블 위에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볼 텐데요. 저희 안보 이야기 앞서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 북한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있어서. 북한의 동향을 보면 이제 지난달에만 이틀 연속 담화를 내놓는 모습도 보였는데 일단 그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28일, 29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김여정의 역할은 대남, 대미 담화 전담이 돼버렸죠. 그렇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나온 담화 중에 가장 명백하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그리고 태도와 인식이 드러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냥 좁혀서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서는 2023년 8기 9차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한국과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이 이른바 보수, 이른바 진보 정부든 상관없이 자기들은 절대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겠다라는 그런 노선이었는데 그 노선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간의 결국 트럼프 김정은이 되겠죠.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열면서 대신에 2018, 19년 했던 정상회담처럼 아무 조건 없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조건을 맞춰야 전제 조건이 달린 그런 정상회담을 한다. 전제 조건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고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 자체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이것은 핵 군축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것으로
해라 하면서 핵심 단어가 하나 나와요. 새로운 사고를 해라라고 미국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미국 겨냥 담화도 보면 내용에 대한 해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뭐 북미 정상 간의 어떤 관계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앞세워서 뭐 비핵화를 유도하려는 시도는 우롱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새로운 시도 북한이 얘기하는 그거 어떻게 해석을 좀 미국이 할 것이며 어떤 거라고 예상을 좀 하세요? 그게 한국에 보낸 담화와 미국에 보낸 담화의 그 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정말 두 개를 썼을까 할 정도로 톤이 다른데 미국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미국이 요구를 했는데 북한은 어떤 이런 대화에도 의미 부여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북한이 얘기하냐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좀 그러니까 톤 굉장히 다운된. 톤이 다르죠. 그렇네요. 그만큼 일단은 트럼프의 불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공격했을 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일기 때 경험을 했죠. 그래서 매우 조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간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질문하신 거에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미국 간의 협상이 사실은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아 시작이 됐다고. 예, 보시나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식으로 김여정 담화가 나오니까 미 백악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 종식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이 여전히 열려 있다. 이거 보세요. 분명히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 얘기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미 백악관은 바로 받아서 그 북한의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고 소통도 열려 있다. 그게 말이 안 맞죠. 이게 서로 의제 싸움이죠. 주도권 다툼이죠. 그러니까 서로 조건을 맞추는데 북한은 그런 식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트럼프는 그건 비핵화 협상이다. 물론 트럼프가 직접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협상이 시작됐다라고 볼 정도로 공개적으로 서로 간에 어떤 의제를 올릴 것이냐,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 예.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으로는 보시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뭐 저는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내년쯤에는 미국 대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보면 행간을 읽어내면서 오고 가는 어떤 기류를 저희가 읽어내고 있는 건데 네. 일단 미국과 북한은 그렇고 우리나라에게 보내는 어떤 일종의 담화를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선 유화 전략, 유화 조치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간과 기류는 좀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거는 질문도 생기고요. 김여정의 담화의 제목에 아예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에 뭐라고 썼냐면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조한 관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죠. 이게 무슨 관계를 말하냐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전만 해더라도 북한이 북조선, 남조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남북 관계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그 표현을 바꿔버렸다. 더 멀게 보는 거죠. 그 멀고 그 다음에 이건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단순히 한국을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타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다른 동족이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북한은 자신들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을 대해서는 대한민국 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족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간격을 벌려놨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 정부가 어떤 식의 그런 그 유화책이라든지 혹은 관여의 정책을 하더라도 북한이 당분간 여기에 대해서 응답할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진 않고요. 그러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변하지 당분간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죠. 예, 그거는 분명해 보이고 대신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예. 대안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정부나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대북 정책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글쎄 뭐 정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미국과 함께 어떻게 대북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에 공동 논의를 하고 그리고 내년에 뭔가 미국 간의 접촉이 있을 때 거기에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때 뭔가 공간이 생기면 거기서 한국이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은 지금은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속내가 참 궁금한 건 뭐냐면 대북 방송 그렇게 좀 더 멀게, 그러니까 남조선, 북조선보다 더 멀게 조한 관계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북 방송 중단했을 때 뭐 방해 전파 10개 중단으로 화답하는 등의
그럼 그렇게 더 멀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는 왜 또 화답을 하는 걸까요? 거기에 그게 좀 또 궁금하더라고요. 김여정의 담화의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대북 방송 중단이죠. 예.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했던 거 그것을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렇지만 사실 엄격히 따지면 우리 정부가 선제 조치를 하니까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대응 조치를 다 푼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그래도 북한은 풀어진 게 뭔가 성의로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한국이 북한에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비대칭적 우위. 그러니까 북한이 훨씬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북 정보 유입입니다. 그 조치를 푸니까 북한도 거기에 대해서 상응 조치를 풀었죠.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목함지뢰 사건이 있자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확성기를 트는 확성기 재개를 하니까 북한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다가 한국이 계속해서 하니까 결국은 자신들이 대화하자 해갖고 목함지뢰 사건을 그랬었죠. 심지어는 사과를 했습니다. 전후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사과를 한 사례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확성기 중단했죠. 그만큼 대북 전단의 유입에 대해서 민감한 건데 그 부분을 먼저 하니까 뭐 북한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응되는 조치로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그 한국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불필요한 조치들이었죠. 전파 방해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대북 방송이 안 들어가는데 전파 방해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북한이 굉장히 이런 걸 전술적으로 기다린 거 아닌가. 한국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때쯤 50여일 만에 자신들의 적대적 도국가로는이라는 변치 않은 노선을 다시 한번 밝힌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